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을 강행한 25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떨어진 지 10분 만에 방통위로 출근했고 지금 이 시각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 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명안을 의결하면 MBC 경영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야당은 바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과천 방통위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10분 만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는 1시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했던 방송인으로 방송을 사랑했고,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실제 취임식 후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전임 방통위원장들이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한 뒤 업무를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오후 5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 논의에 들어갔고 오늘 중 임명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이사가 임명될 경우 당장 다음 달 13일부터 방문진은 보수이사 우위로 구성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야당은 당장 내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표결 전 자진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이번에 의결하고 나면 당분간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JTBC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한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는 달리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야권 주도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악순환을 이번엔 끊겠다는 겁니다.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게 되면 당분간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민노총 언론노조나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쯤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당장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다. 노동부를 극우에 넘기겠다는 거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의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습니다.
민노총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하는 등 일부 노조를 향한 적대적 발언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장 김 후보자는 야당이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너무 올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내정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동계에서도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계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말 말고도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총살감이라고 했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권, 또 노동계와 협상하거나 갈등을 풀어나가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22년 경산호위 위원장에 임명될 때부터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하거나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경산호위 위원장에 취임한 뒤에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거친 발언으로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국정감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감사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살감이라고 쓰고 소셜미디어에 문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길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정당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자유한국당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난 김문수를 대장으로 신당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비판에도 문제성 발언을 반복해왔던 만큼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별도 수당이 붙는 명예 전역을 신청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군복 입고 할 일을 마쳤다고 판단해 전역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도주 전역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자신이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해병대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상병 유가족을 위로하고 부하 선처를 위해 2번의 사의를 표명했었다면서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전역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선 수차례 사표는 내지 않겠다고 버텼었는데 한 달여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할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이랬던 임 전 사단장이 별도 수당이 붙는 명예 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톨의 책임도 지지 않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니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군복을 벗겠다는 건 불명예 도주 전역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유가족의 경찰 수사 결과 불복으로 검찰로 송치됐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외사촌 현직 검사에 대해선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해병대 내부 징계 가능성도 남아있어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명예 전역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공수처가 세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왜 세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백 경정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통화 내역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포한 마약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수사팀이 만든 초안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4kg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에 입국 심사와 통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구체적 과정을 지우라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팀이 마약을 들여온 과정만 대폭 지우자 서울경찰청은 다시 향후 수사 계획은 물론 신체 부착이란 단어도 빼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종 보도자료에선 세관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백경정은 수사 외압이라며 당시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부서장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도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공수처는 오늘 백경정을 불러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백경정은 또 공보규칙 등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신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 사퇴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요구인데 거취 논란에 빚고 있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에게 임면권이 있는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 사퇴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의논한 내용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취임 8일만 본격적인 당직 인선에 고삐를 죄겠다는 건데 사실상 거취 논란을 빚고 있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발표에 앞서 한 대표는 정 의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거취 문제도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 의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친한계와 친윤계는 정 의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정 의장을 교체하면 9명의 최고위원 중 5명을 친한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을 통해 당 대표로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당의 일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한 지 하루 만에 한 대표 측에서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로 친윤계 압박에 나선 만큼 정 의장도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에 이어 AK몰도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고 해피머니 상품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큐10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플랫폼엔 주문 불가능 메시지가 뜹니다. 정산은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이제 인터파크 쪽에서 지금 정산이 안 돼서 어제 하루 미정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영배 대표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사태 확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10 계열사뿐 아니라 상품권 업체 등 2차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면 해피머니 회사가 환불을 약속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환불 받은 사람이 없고 전화도 막아놨고 사무실도 문 닫고 그냥 들어눕는 방식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8% 싼 가격에 팔렸는데 미정산을 우려한 외식업계 등이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혈할 때 이 상품권을 줬던 대한적십자사는 33억 원어치 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들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매출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티몬과 위메프 행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계속 매출 한번 해보시죠라는 제안이 왔죠. 위메프나 티몬이나 거의 전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원가 이하가 떨어진다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실제 사태가 터지기 전날에만 카드 결제가 90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까지 동결되면서 2차, 3차 피해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애초에 판매사들에게 줘야 했던 정산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는 수년 전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 Q10그룹의 지분도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그룹 꼭대기에 위치한 모 회사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2017년 작성된 걸로 보이는 Q10그룹 지분도입니다. Q10의 전신 지오시스 위에 모기업이 있는데 소재지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돼 있습니다. 10여 년 전 발급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에도 지오시스 홀딩스 국적은 버진 아일랜드라고 나옵니다. Q10의 이인자하고 Q10의 그 이제 C레벨 중에 이제 주요 관계자들이 만든 자료이고요. 왜 그 조셉 해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다 회사를 만들었냐 하니까 세금을 굳이 다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분도를 보면 구영배 대표는 55%의 지분으로 버진 아일랜드의 지오시스 홀딩스를 세웠고 이 회사가 이베이그룹과 합작해 싱가포르의 지오시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베이 지분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조세피난처의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득을 빼돌리거나 탈세하면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그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설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세를 불법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구영배 회장의 돈 중 상당 부분이 지금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대해 Q10 관계자는 처음 기업을 설립할 땐 버진 아일랜드에 모기업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기업이 따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신유빈이 빠르게, 그다음 임종훈은 반박자 느리게 공을 보냅니다. 상대는 혼란에 빠졌고 공은 네트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왼손잡이 임종훈과 오른손잡이 신유빈은 둘 다 오른손잡이인 홍콩 선수들의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앞선 네 번째 게임, 가장 고비였던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이며 동메달의 길을 열었습니다. 12대 12, 아슬아슬한 듀스에서 신유빈의 주특기인 백핸드 공격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상대의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신유빈의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만 생각하고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 먹는 것보다 탁구가 좋다며 넘어오는 공을 모두 받아치던 5살 탁구 신동은 17살에 처음 나선 도쿄올림픽에선 병아리를 닮은 파이팅으로 삐약이라 불렸습니다. 발랄하고 씩씩하게 모든 순간을 맞이했지만 마지막은 눈물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보답을 못해서 그냥 죄송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이 흘러 꿈꾸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임종훈과 함께 하트 세리머니로 팬들의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식과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다 끝내고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빈과 임종훈이 함께한 혼성복식 동메달로 우리 탁구는 12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섰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탁구 경기 뒤엔 이런 장면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동메달, 북한이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고 함께 웃으면서 휴대전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온누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탁구에서 최대 이변은 북한 리정식과 김금용이 만들어냈습니다. 혼성 복식 첫 경기에서 세계 2위 일본을 꺾더니 결승까지 올랐고 세계 최강 중국을 만나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은메달로 북한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시상대에도 섰습니다. 남과 북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따뜻한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상식이 끝나면 선수들이 휴대폰을 받아 영광의 순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남북 선수들은 임종훈이 지켜든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다 함께 웃으며 세계가 주목한 감동의 한 컷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선 우리 체조의 이은주가 북한 홍은정과 셀카를 찍어 바흐 IOC 위원장에게 위대한 몸짓이란 찬사를 들었는데 북한이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면서 남북교류의 상징적 종목인 탁구에서 또 한 번 뜻깊은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은메달리스트 소개할 때 인사할 때 그냥 축하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고맙다고. 네. 사실 국제대회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 선수들은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곤 했습니다. 같이 시상대에 선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경쟁심 같은 거를 느끼는 게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탄생한 남북 선수들의 사진 한 장.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은 시상대 위 남북한 선수들의 역사적인 사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삐아기 신유빈 선수 이번엔 개인전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파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온누리 기자, 신유빈 선수 이번에는 여자 단식 경기네요. 네, 신유빈 선수 어제의 환호는 이젠 잊었습니다. 조금 전 단식 32강에서 헝가리의 포터와 맞섰는데 첫 게임을 내줬지만 내리 4게임을 따내면서 4대1로 이겼습니다. 신유빈에게 올림픽 단식 16강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 때는 32강에 만족했었는데요. 신유빈의 단식 랭킹은 세계 8위입니다. 네, 또 한 번의 선전을 기대해보죠. 대회 닷새째인데 국회 올림픽위원회 IOC가 또 실수를 했다고요? 네,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뒤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죠. 그러나 나흘 만에 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태권도 영상을 올리면서 유도라고 잘못 소개해 또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대회 첫날엔 펜싱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의 이름을 오상구로 잘못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수 올림픽이 아닌가 싶을 만큼 허술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강의 수질 문제도 논란이잖아요. 이 철인 3종 경기가 하루 미뤄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열렸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선 철인 3종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생강 수질이 나빠져 철인 3종 남자 경기가 연기됐었는데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예정됐던 여자 경기는 시작이 됐고 이어서 남자 경기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수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생강에서 언제 열릴지 몰랐던 철인 3종 수영이 펼쳐진 겁니다. 요즘 파리는 폭염으로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돌고 있는데 오락가락한 날씨가 선수들에게는 최대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요즘 밤에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에어컨 없인 잠들기도 쉽지 않죠.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서울 한강공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한강 주변도 더운 건 마찬가지죠? 네,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해를 피할 곳이 없어서 한낮이나 지금이나 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본가을에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나들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돗자리 펼 곳도 쉽지 않은 곳인데요. 오늘은 낮에는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을 한둘씩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열대에 잠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공원이나 해변 찾는 분들 많죠? 네,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열흘째, 제주는 16일째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저희가 좀 돌아다녀 봤더니 공원이나 해수욕장에는 오히려 낮보다 밤에 사람이 더 붐볐습니다. 왜 밤마다 나갈 수밖에 없는지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한 서너 시 돼야 그때야 잠이 와요. 더위 때문에 잠이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거의 뭐 에어컨 밑에서 살다시피 해야 되죠. 뭐. 두통도 생기고요. 있으면은 정신도 이제 맑지도 않고 이러니까 시원합니다 지금. 네, 내일 모레 계속 더 더워진다죠?
네, 기상청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36도로 전망했습니다. 대구는 모레에는 37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큰 비 소식이 없어서 더워지면 더 더워졌지 기온이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나온 온열 질환자만 1,100명입니다. 낮에는 최대한 시원하게 계시고 좀 얇게 입으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는 논밭 일하는 어르신들 특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어르신은 이 재난 문자가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기상청이 폭염특보 때마다 자녀들의 안부 전화가 가게끔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한낮 주민들이 밭에 모여 고추를 땁니다.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엄마, 어디에요? 고추밭에 고추 딴다. 안 돼요. 기상청에서 연락 왔어요. 덥다고 빨리 들어가요. 조금만 따고 갈게. 안 돼요. 빨리 들어가요. 그래, 딸. 들어갈게. 자녀 경보 알람이 울린 겁니다. 어르신은 일손을 놓고 곧바로 쉼터로 향합니다. 부산 기상청은 일정 지자체의 폭염특보가 뜨면 이곳에 사는 어르신의 자녀나 보호자에게 바깥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알리는 자녀 경보 알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일만 열심히 했지. 땀이 흘려도 그냥 참고 전화 오면 깜짝 놀란 날입니까? 그럼 막 들어가라고 이제 딸이 전화하면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느냐고. 그래, 엄마 쓰러진다고 빨리 들어가라 한다니까. 딱딱한 재난 문자보다 자녀의 한마디가 효과가 더 큰 겁니다. 대상은 우선 더위가 극심한 경남 창녕과 밀양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남에서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곳들입니다. 시행한 이후로 저희 정보를 받으신 어른들 중에서는 한 분도 온열 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는 10명 중 3명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절반 가까이가 야외 작업장과 논밭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안부 전화 한 통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도검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심가은 기자가 직접 일본도를 구해봤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지난 2021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경기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50대 이웃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그제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일본도를 직접 구해봤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면허 증을 제출하는 거고 없으면은 이제 검사에 가야지. 정신질환이 없다는 신체 검사를 받아 등록을 한 뒤 사야 하지만 운전면허만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살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앞으로 허가를 내셨다가 성인 되면은 이렇게 양도하시는 방향. 심지어 온라인에선 판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신분증조차 없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기만 하면 관리는 무방비입니다. 총기는 3년 주기로 정신질환 여부 등을 바탕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도검도 갱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가 계속되는 사이 또 두 아들의 아버지가 희생됐습니다. 일본도를 휘두른 37살 백모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사고를 냈습니다.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운전자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정직명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경찰차를 빠르게 달려온 검은색 SUV가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경찰차가 밀리며 불꽃이 튀고 SUV는 뒤집힙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경찰관은 다리를 절뚝이며 걷다 보행섬에 주저앉습니다.
사고를 낸 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음주단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가니까 회대가 쫓아갔어요, 바로. 4km를 달아난 60대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크게 찌그러져 당시 큰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60대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좀 많이 다쳤어요. 예.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지금 현재 의뢰를 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구겨진 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0시쯤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전남 한평군의 한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쫓던 차였습니다. 내리막 좌로 간 길인데 그래서 아마 속도를 못 줄이고 그냥 그 도로 입구에 있는 그 표지석을 닫은 것 같습니다. 차에서 불이 났고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휴가철 음주운전이 잦아지는 때 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저희는 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매매 조직 활동 정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조직을 추적하는 도중에 아이들 사진과 특징을 온라인에 올린 뒤 은밀하게 불법 인양을 해오던 단체도 발견했습니다. 법의 감시를 벗어난 곳에서 벌어지는 아동매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4살 아이가 부모를 기다린다는 이 글, 네이버 한 밴드에 게시됐습니다. 애교 많고 똘똘한 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는 37주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후 22일 된 아기, 엄마는 친정에 말 못했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밴드에 우연히 가입한 한 회원이 제보했습니다. 아이들 상품화하고 아이 얼굴을 보여서 이렇게 호객행위 하듯이. 이 밴드,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저기 온라인 사이트마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람은 연락하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뒤 수집한 아이 사진과 정보를 밴드에 올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민법 입양으로 합법적으로 다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 밴드 운영자, 2년 전 제주에서 10대 미혼모 아기를 임의로 입양 보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출산 한 달 뒤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브로커를 통해 몰래 입양시킨 정황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운영자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얘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 건 잘못이에요. 사건이 불거진 뒤 이 운영자는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JTBC는 1년 넘는 추적 끝에 다른 운영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대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사회적인 구조예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저희 단체로 연간 상담이 들어오는 아동 건수만 100건이 가까이 돼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입양 특례법에는 양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가 다 져야 되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아이 매매 실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통위가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금 전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논의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만인데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전체 9명 이사 중 여권 이사 6명만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박문진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12일 이후 박문진은 보수이사 우위로 재편될 걸로 보입니다. 박문진이 MBC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만큼 MBC 경영진에 대한 변화도 불가피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성대 기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싸움할 땐 여기 어때? 라고 적어봤는데요. 자, 여기는 법사위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네. 자, 오늘도 법사위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는데요. 자, 야당이 지금 밀고 있는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또 노란봉투법 등의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서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이러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가시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네가 뭔데? 왜 네가 뭔데? 응? 뭐 하는 거야? 헤어지게 그럼 전반기에 네가 뭐야? 네, 그래서 또 법사위가 파행이 됐겠군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저 지가먼데를 듣질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가요? 넘어가나 싶었는데 오후에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법사위에 대한 도전이다, 모욕이다 이러면서 곽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곽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니나 지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전 찾아보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청래 의원은 그래서 결국 사과 거부에 발언권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곽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을 찾아보라고 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지가 뭔데의 지, 엄밀히 따지면 저가 표준어입니다. 거기에 조사를 붙여서 어이가 되는 건데요. 자, 지가 뭔데의 지는 3인칭 대명사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상대를 좀 낮잡아 부르는 느낌이 내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해봤더니 저의 그 제는 낮잡는 느낌을 주는 말이 맞다. 듣는 이의 기분을 고려한다면 3인칭 대명사 제 대신 자기를 써서 지가 뭔데가 아니라 자기가 뭔데처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늘 과열되긴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정청래 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의보다는 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수시로 국회법 규정을 읽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도 여야 간의 어떤 간사합의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심사보다는 일단 반대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서로 빌런이라는 주장도 했어요. 악당이라는 영어죠. 들어보시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위원장님께 결코 좋지 않다고.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 방문 도중 암살됐습니다. 하마스가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크게 출렁이게 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현지 시간 30일, 수도 테헤란에 머물던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피살됐습니다. ساعات بامداد امروز محل اقامت اسماعیل هنیه در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 و یک نفر از محافظان وی هم به شهادت رسید. 하마스는 시오니스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며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군을 지목했습니다. 하니에는 내부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근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를 대표해 협상장에 나섰습니다. وإننا هنا نؤكد وبوضوح أننا متمسكون بمطالبنا المتمثلة بالوقف الدائم لإطلاق. 하마스는 하니에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자국 안보가 뚫린 이란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암살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1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니에의 죽음과 관련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이어 이란 심장부에서 잇따라 대형 사건이 터지며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제 초점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도 위험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여름 휴가로 바닷가 찾는 분들 많은데 요즘 독성 강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지고 고기잡이 배까지 해파리 잡는 데 투입될 정도라 올여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직접 해파리 잡이에 나섰습니다. 모래사장에 떠밀려온 해파리들. 사람 몸통만한 크기에 피서객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해파리 목격담입니다. 해파리 퇴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 앞바다로 가봤습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데군데 고기잡이 배도 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해파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선 여러 척이 해수욕장을 둘러싸고 하루 종일 뜰채로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9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 5시까지 하는데 그건 하루 종일이지. 내는 뭐 9시간 계속 하죠. 어민들이 이렇게 고생해도 해파리가 워낙 많다 보니 방어선이 뚫리고 맙니다. 해파리가 아주 징그럽게 아주 가족 단위로 조성을 해가지고 저기서 해양 경찰들이 꺼냈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네. 몇 번 분할해가지고 몇 번 건져냈어. 자주 보이는 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인데 중국에서 이맘때쯤 우리 바다로 유입됩니다. 몸집이 1에서 2m로 크고 독성도 강합니다. 보고 신기해가지고 배에다 보는 사람도 있고 발로 가지고 건드려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요. 큰일 나죠.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직접 배에 올라 해파리를 잡아봤습니다. 취재진이 탄 배도 금방 여러 마리의 해파리들을 잡았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큰 거는 이렇게 1m가 넘을 정도로 크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투명한 부분과 갈색인 부분이 있는데 저 갈색인 부분의 촉수는 독소가 많아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 무거운가 봐요. 체감하기로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좀 큰 건 50kg, 50kg에서 80kg. 올여름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관련 구급 건수는 127건. 지난해 같은 기간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강원 지역 바닷가에서도 올해 해파리 쏘임 사고가 5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상안전요원 주요 업무에 해파리 대응도 추가될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아놓다가 하루에 한 번씩 구청에서 수거하는 거에 물에 떠 있을 경우에 주변에 촉수가 떠다니거나 하는 경우에 쏘일 수 있으니까 일단 모래사장에 안전하게 이제 놔두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구청에서 수거해가고. 해파리를 발견하면 가까운 구조대원에게 알리고 쏘인 경우 수돗물이 아닌 바닷물로 바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잡아도 보고 또 방지 그물망도 쳐보지만 수온이 오르면서 매년 더 빨리 더 많은 해파리들이 발견되는 현상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우진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관역 한가운데를 마치는 10점 양궁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진과 대결하며 1점을 꽂은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예 선수에게 더 큰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시위를 떠난 김우진의 마지막 한 발이 10점을 꿰뚫습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 3연패를 결정지은 김우진은 개인전에서도 빛났습니다. 남자 개인전 첫날 64강과 32강에서 김우진은 한두 발을 빼곤 모두 10점을 명중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손쉽게 6대0 완승. 상대가 누구든 얕보지 않고 김우진만의 양궁을 풀어냈습니다. 조금 더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욕심을 좀 버리고 좀 머리는 좀 비우고 마음은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그냥 경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덕분에 세상의 주목을 받은 선수도 나왔습니다. 64강에서 김우진을 상대로 힘겨운 슈팅을 이어간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예가 그렇습니다. 가슴 보호대도 없이 출전한 이 선수는 경기 도중 흔치 않은 1점을 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올림픽 출전 배경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차드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차드에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마다예를 포함해 단 3명뿐.
전기기술자로 일하던 마다이는 변변찮은 장비도 가르쳐줄 지도자도 없어 혼자 양궁을 배워왔습니다. 언젠가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화살이 중계화면 밖을 벗어나 1점을 찍었지만 마다이에게 응원과 찬사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노트북 한쪽 귀퉁이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글일까요?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 사격의 반효진 선수입니다. 자신의 노트북에 직접 써붙인 쪽지라고 하네요. 총을 잡은 지 3년 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분으로 올림픽에 나서서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기 위해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하네요. 경기 전엔 나도 모자라지만 다른 선수도 별거 아니다라며 멘탈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두고 온라인에선 효진적 사고라는 말까지 새로 등장했습니다. 여자 체조에서 은메달을 딴 이탈리아 대표팀 한 선수의 등에 이런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고요. 아미들 눈치챘나요?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앨범 러브 유어셀프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 겁니다. 함께 새긴 하트 무늬 역시 BTS 앨범 로고와 똑같네요. 이 문구를 새기면서 정말 스스로를 믿었던 덕분일까요? 이탈리아는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 날도 어김없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이틀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발표됐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뜨거운 햇볕도 더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엔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식중독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은 최대한 익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중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영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6도로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모레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경북 지역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